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했습니다.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또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수장 교체설이 또 불거졌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나가 되어 이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그런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서 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정두환 두 분의 정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일어서서 기립박수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림 있나? 그림 보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일어선 것 같아요. 네, 기립을 해서 보통 기립박수는 해줍니까? 지금까지 관행이에요, 저희. 네. 한국당은 이렇게 일어서 주긴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일전에는 두 번째 시정연설 때는 이렇게 정부 이게 비판하는 표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도 좀 나아졌다. 예의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도 이명박근혜 대통령 입장할 때 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야당 의원 하실 때 네. 앉아 있었어요. 네. 네. 누가 사인을 줍니까? 그러지 않고 야, 오늘 우리 일어나지 말자. 사전에 의총에서 네. 일어나지 말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각자 자율 판단에 맡긴다. 근데 이제 일어서는 의원도 있고 이제 일어서지 않는 의원도 있고 저도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일어섰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원을 일어서는 게 맞아요. 저도 옛날에 앉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입장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죠. 예, 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네. 대한 예의.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나와서는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석으로 가서 김성태 원내나 윤상현 의원하고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윤상현 의원이 먼저 말을 걸었겠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이야기도 주목을 하고. 좀 받잖아요, 그러면. 네. 하여튼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 끝나고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대통령이 이제 바라본 왼쪽에 자유한국당이 앉아 있거든요. 네, 왼쪽을 그렇죠. 가서 한 바퀴를 다 도시더라고요. 요거는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네. 예. 원래 문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가급적 많은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한참을 돌죠. 네. 그게 보통 앞줄만 악수를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뒷줄까지 막 이렇게 악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포용 국가였는데 네. 야당 의원들과 포용 악수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넥타이, 푸른색 넥타이,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오늘 문희상 의장도 우연이겠지만 파란색 넥타이에 있던데 저런 거 만약에 자유한국당 색깔로 볼까요? 붉은색 넥타이에 있으면 또 기자들이 이거 화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손을 내민 거 아니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오늘 파란 거 메고 왔는데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매다 보니까. 네. 우연의 일치인데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의미는 부여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두 야당 대표는 정작 원내가 아니라서 저기 없잖아요, 본회의장에. 그렇네요. 네. 그럼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는 방청석 위에 네. 2층 방청석에서 봤다 그러고. 네, 저 사진이군요. 예. 네. 저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TV로 바뀌었죠. TV로 바뀌었고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네. 일부러 처량하게 보이려고 저기 혼자 가서 앉아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국가 귀빈들이 왔을 때 네. 방청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무슨 당직자들도 없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요. 저건 좀 이렇게 좀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 야당 대표가 그래도 원내는 아니지만 내가 저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고 현장에 와 있는 건데 굳이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좋게 해석해 주시죠. 아니 그렇다면 네. 당직자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들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혼자 좀 처량해 보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정연설. 오늘 뭐 예산안 앞두고 이맘때 하는 시정연설이야. 예산안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시정연설이니까 단연 경제 이야기 많았습니다. 네,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 부분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선택했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네. 그동안에 워낙 야당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니까 네. 수치로 봐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글쎄 제 입장에서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는 좀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밑에서들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죠. 사사건건 제작팀에서는 멘트를 굴른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수출은 전 세계 6위 정도 수출 대국이 됐다. 6천억 달러. 최고를 달성할 것 같다. 근데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것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제적 불평등 구조는 더 심화됐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가자 하는 게 오늘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죠. 물에 웅덩이가 다 차야 그 물이 강으로 간다 하는 바다로 간다 네. 하는 말은 우리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미시하게 여러 가지 자영업자든가 이런 부분을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함께 나누자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성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경제 불평등 구조, 노사 협력 이런 부분은 124등으로 최하위를 냈거든요. 12개 분야 평가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시정연설의 핵심입니다. 네. 경제 성적표가 안 좋다. 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네. 성적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성적표 안 좋죠. 생산, 고용, 투자 다 수치가 안 좋고 특히 고용은 안 이제 좋죠. 일자리 네. 정부라면서 고용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네. 옛날에 30만 하던 일자리가 지금 3천 뭐 이런 또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경제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을 했어요.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김대중 정부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IMF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이 잘못한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럼 경제가 좋았냐? 그것을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장 문재인 대통령 성적표가 안 좋다. 예를 들면 자영업 폐업률이 90%라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90% 폐업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상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이전 정부의 수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자영업 폐업률 90%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87%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문연 가계 중에 몇 %가
문을 닫느냐하고 전체 가계 중에 몇 퍼센트가 문을 닫느냐 수치가 크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글쎄요. 장하성 네.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교체설이 나오나 봅니다. 교체된답니까? 교체되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잖아요. 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총리가 경제가 나쁘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교체설은 계속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야당이나 언론에서 좀 흔들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야당에서는 거꾸로 두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계속 저렇게 우기고 갈 테니까.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긴 뭐를 부려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고통받는 분들은 사회안전망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그것을 충분히 배려하겠다 하는 건데 경제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 제가 어느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을 투입했는데 전반 20분 뛰는 거 보고 아직 몸이 풀리기도 전에 손흥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네. 경제 기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오늘 분명히 했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조 안에 김동연 부총리든 장하성 실장이든 뭐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설에 보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네. 지금 뭐 교체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압병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보도가 네.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 어제 MBC 보면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달까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저희 기자들 보통 그런 멘트 잘 안 쓰는데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단언하던데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른 건지 여쭤보는 그 정도 기사를 보면서 네. 교체 투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두 사람을 세트로 그렇지 않으면 또 괜한 오해를 살 거 아닙니까? 김동연 부총리만 바꾸면 또 소득주도 성장만 가는 거냐? 장하성 실장만 바꾸면 또 이거 정책 기조 바뀌는 거 아니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사권자 마음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김동연 부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방금 정 의원님 지적한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나. 이 말은 뭐 바꿔 해석하면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이번 교체설이 나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분위기는 교체 쪽으로, 물론 청와대는 오늘 아직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인사 문제만큼은 네. 그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액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또 그럴 필요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제가 우연히 그 부분 공수처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것 좀 빨리 통과 좀 시켜달라. 그 법이 아직도 통과 안 됐습니다. 글쎄, 최근 이 얘기가 실종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옛날 뭐 전 정부서부터 계속 하자 그러면서 안 된 건데, 근본적으로 안 된 이유는 검찰에서 이제 굉장히 로비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요번 정부 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못 당합니다. 경찰에 수사지휘권 살짝 떼주는 걸로 마지막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검찰이 검찰에서는 아직 지금 국회에서 매듭이 안 됐어요. 네. 논의는 있었으나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라고 네. 거기서 이제 결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가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가동을 하겠죠. 아니, 다른 부분은 국민들이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데 이런 공수처 만드는 건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통일부 장관도 지금 바꾸자는 건데 해임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또 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 좀 그만하라.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대신 대립과 전쟁 위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속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합니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합니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해임 건의가 나온 이유가 막대한 재정이 이제 남북 경협에 들어갈 텐데 이거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통과시켜 버리느냐?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본지스를 잘못 짚은 해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불거진 것이 이제 탈북자 출신 기자를 취재해서 배제 조치했다. 네. 건데 물론 그 기자나 언론사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조선일보 기자였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자가 돼서 취재를 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왜 월북자가 취재 기자를 오는데 그걸 허용했느냐라고 똑같이 나무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또 통일부 장관이 그것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넘어갈 일이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무슨 교통법규 한번 위반한 것도 아니지만 했다 하여 무슨 면허 정지를 시키고 뭐 징역 보내고 이런 것은 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대응할 때는 거기에 맞게 그 조절 수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찌됐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봐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정치 공세인데 지금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정치 현안들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특별재판부법하고 또 소위 고용세습 국조특위가 이제 서로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협상거리를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네. 그러면 카드 한 장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조명균 장관이 해임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네. 일은 없죠. 네. 표결 가도 물리적으로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명균 장관의 해임 건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되고 있는 게 그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왜 전번 회담할 때 냉면 발언. 냉면 발언,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는 말했다는 그 논란. 그게 제기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근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때 뭐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기업 회장들한테 왜 그런 그 핀잔을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성근 위원장이 원래 말이 거치고 전에 한번 왜 그 JTBC 손석희 선생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했더니 네. 근데 말들 많아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았던 총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일부 장관이 네.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요. 또 국정원장은 사실이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건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좀 공분이 있죠. 사실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화날 일입니다. 예. 근데 우선 사실이라면이라고 우리가 붙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네. 노컷뉴스에서는 이런 발언이 없다라고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위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리고 논할 건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측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네.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될 사안이죠. 네. 굉장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기분 나쁘고 저도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쁘고. 정진석 의원이 불쑥 물어봤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신중하게 발언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근데 자기도 이제 뭔가 들었던 거 아닙니까? 노컷 보도는 이거예요. 네. 아이고 잘해주시면 우리도 다 잘해줄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는 것은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도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 리성근 위원장 하면 나오는데 말 거칠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군부 출신이고 그렇긴 네. 한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손님들한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진위를 먼저 밝히는 네네. 겁니다. 네, 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그 총수들에게 전화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그럼 총수들은 당연히 안 들었다고 하지 않겠냐 예. 또 그렇게 반박을 했던데 그게 사실이라도 조명균을 바꿀 게 아니고 리성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명균을 맡기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과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적인 공분이 사니까 네. 여기 정치적으로 이제 좀 활용해서 오래간만에 좀 공세를 피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건수주의예요. 무슨 건만 생기면 그냥. 옛날 야당도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옛날 야당도 그랬겠네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양보하시면서 토론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비대위나 조광특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라.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당 저주하고 당에다 침뱉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배워각성하고 반성해야 돼요. 저는 보수대 통합이 뭔가 했더니 이 집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대 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좀 무겁게 따갑게 듣겠습니다.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가 용해가 돼줘야 됩니다. 자, 이제 탄핵, 친박 쪽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또는 무기력하고 못 본 척했던 당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자, 백서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급기야 나왔습니다. 이제. 예. 네. 이 문제는 몇 가지를 같이 연동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공모가 썰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가봤자 안 되니까. 근데 지역위원장을 신청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혁명적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랑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문종 친박 핵심원이 나와서 반성문 쓰고 와라. 무릎 꿇어라. 지금 이런 거예요. 네. 탄핵에 대해서. 네.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좀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간을 본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원책 변호사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동안 몇 달 숨지기고 있었는데 이제 별거 아니네. 이런 감이 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들고 그러니까 옛날 모습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러다가 이제 나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적으로는 친박계 의원분들이 더 많죠. 지금 수적으로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조용했던 게 결국 다시 또 저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국민들이 이제 금방 보게 될 겁니다. 저렇게 친박 의원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 미만이지만 그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한 강경파,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친박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원들이 발언을 했을 때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게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응원군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응원군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와서 조광특위가 혁신 방향을 사람들 솎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한 울타리에 우리가 크게 한번 판을 차려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탄핵을 주도했다고 할까요? 했던 복당파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친박이 내놓고 그 사람들 반성문 써라 이래버리면 한 집에 있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딴 데 갈 데는 없어요. 결국 이제 서로 저러다가 이제 총선 앞두고 네. 이제 서로 공천권 싸움을 또 다시 벌일 텐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일을 또 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과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또 태극기 부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친박을 또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불을 질른 셈이죠. 그러니까 쇄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봐야죠.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조광특위 위원이 오히려 친박계가 역공을 시작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왔나?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나? 근데 지금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적 쇄신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거죠. 자기 소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위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쇄신을 한번 만약에 하고 싶은 정말 마음이 있고 칼도 쥐어줬으니까요. 있다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주 강력한 보수 진영의 지지 이른바 집단까지 이룰까봐 그 지지까지 이룰까봐 쇄신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꼴입니다. 네. 축구를 치면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벤치에서 지금 옥신각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광특위는 뭐예요? 당협위원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 경기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논란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 말 듣고 단호히 이야기한다.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엎어 놓는 건데 그냥 뭐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최신 작업하려면 말을 죽이고 조용히 그렇죠. 있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도세도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두 분이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면 안 무서워합니다. 네.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이 네. 어떤 칼인지 무섭잖아요. 네. 근데 칼집에 칼을 꺼내가지고 보여준 거야. 근데 별거 아닌 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만약 이렇게 된 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생각하면 진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보수 지지층들 결집도 하고 이제 저항을 하죠. 벌써 저항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항한 저분도 옛날에 친박 5적, 뭐 4적에 들어간 사람인데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조차 신청이 잘 안 된다는데 유승민 의원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지역위원장. 뒤늦게 이제 네. 뭐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체면상 했을 그래서 수도 있죠. 바른정당 출신 지역위원장들도 다 같이 고민고민하다 다 했다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으로 일단 합류하는 건 일단 홀드. 예. 자, 중립지역 만드는 걸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보다도 네. 일단 총선이 다음 달이라면 다 이제 낙선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고 지금 사실 뭐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상태지 무슨 중립지대를 만들고자 뭐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지금 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예. 자유한국당도 이제, 바른미래당도 일단 관망세. 예. 네. 아니 근데 내년 초면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합쳐질 것 같은 움직임이 에너지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총선 앞두면은 결국 이제 지금 있는 당들은 사실 어쨌든 다 그대로 있지는 않고 없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번당, 3번당, 4번당은 지금 있는 이름이 없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미합집산하죠. 네. 네. 2번당, 3번당, 4번당.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어요? 뭐 좀 됐습니다. 예. 네. 2번당에 들어가신대요? 뭐 지금 그런 의사가 강하죠. 네. 어디 딴 데 갈 데는 없죠. 정치를 하려면은. 2번당이 영입하는 1순위가 첫 번째 주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입이란 말이 안 맞아요. 다 원래 이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출자 기가 다 좋치죠. 복귀하는 거죠. 기가 좋차는 거지. 영입이 가출자 아니라. 기가 좋치죠. 대통합도 아니고 그렇죠. 원상 복귀하는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원희룡 지사도 지금 들어오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전 들어올 이유가 없죠. 들어올 이유가 없죠, 진짜로. 지금 자기 제주도 민심이 지금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 안 좋거든요. 네. 원희룡 지사는 탈당 안 하고 출마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탈당해서 무속 나갔으니까 당선된 거거든. 그냥 무속 4년 그냥 하는 민주당 거죠. 입당설도 있었어요. 선거 때. 네. 일부러 흘리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흘렸겠죠. 저희 PD가 애니어로 설이 난무하고. 네. 결국, 황교안 전 총리 언제 자유한국당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전 시장과 김무성 전 대표 두 사람 대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뭐 여당은 좋겠죠. 그렇게들 좋습니다. 예, 환영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 자유한국당이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40, 50대 젊은 신예가 나타나야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도원 두 분의 정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